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인생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남들한테 들려줘서 좋을 거 없는 기구한 팔자를 갖고 있어요.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술자리에서 안줄거리로 씹히기만 할까봐 그동안 혼자서 마음속에 꼭꼭 눌러 담아놨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속마음을 숨기고 사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었는데 제 곁에 있어주는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옛말에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였나 봐요. 제 삶은 쥐구멍보다도 못한 만신창이 같았거든요. 그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던 제 인생에서 남편을 만난 건 진짜 큰 복이에요. 남들한테 매일같이 자랑해도 모자랄 멋진 사람입니다. 일단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이 꼬였던 건 아마 태어날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일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의처증 증세까지 있으셨어요. 그러니 아버지란 사람의 가정폭력은 저희 가족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 엄마를 의심하며 처자식 가리지 않고 때려댔고 어린 자식들을 보며 참고 살던 엄마도 끝끝내 견디기 힘드셨나 봐요. 어느 날은 쥐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셨더라고요. 그때의 일은 어린 마음에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날 엄마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쥐약을 먹고도 목숨을 건지셨고 아버지는 그런 일을 겪고도 바뀌지 않았어요. 엄마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걸 모르는 사람처럼 전과 똑같이 매질을 해댔으니까요. 그렇게 지겹도록 반복되는 지옥 같은 삶을 보내다 보니 전 어느새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드디어 나도 언니 오빠들처럼 학교에 간다고 들떠있던 어느 날 부모님이 말도 없이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셨어요. 그날 제가 따라간 곳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엄마네 집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 엄마가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를 양녀로 보내버린 거였더라고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아버지가 혼자 결정하고 강제로 보낸 거였습니다. 당시 8살밖에 안 됐던 저는 뒤늦게야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솔직히 그때는 생각보다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가 처음 3년간은 제게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바라던 학교도 보내주시고 예쁜 옷도 사주시고 친부모님들과는 다르게 정말 두 분의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다 가끔 친언니들이나 친오빠를 만날 일이 있을 때면 언니 오빠들은 잘 차려입은 제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고는 했어요. 비록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 잘 먹고 잘 지내는 제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작은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거든요. 주변에 인맥도 넓고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양녀로 들어갔으니 당연히 본가보다 생활이 편할 수밖에 없었죠. 매일 술과 폭력이 끊이지 않던 저희 집 분위기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집안은 특별히 싸울 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렇게라도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난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딱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일이었어요. 제가 4학년에 들어설 무렵
작은 아빠가 크게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집에 넘쳐나던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자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의 부부싸움은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점점 예민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했고 저를 더 이상 딸이 아닌 일개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욕하고 구박하는 걸로 시작하더니 어느새부턴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자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는 순식간에 변했어요. 매일같이 학대를 일삼았고 밝고 쾌활했던 저는 점점 주눅이 들고 불안해졌습니다. 잊고 있던 폭력에 대한 공포가 다시 시작됐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작은 엄마의 매질을 견디다 못해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집을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경찰은 혼자인 제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고 저는 차마 작은 엄마네 주소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원래 살던 집 주소를 말하게 됐고 경찰의 도움으로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이 있는 본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그 집에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가 여긴 왜 찾아온 거야? 아버지, 저도 이제 여기서 살래요. 이미 작은 집에 돈 받을 거 다 받고 양료로 팔아넘긴 건데 지금 나보고 너를 다시 데려와서 키우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요. 저도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살래요. 시끄러. 너 다시 데려올 돈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아버지, 저 거기 돌아가면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가 또 때릴 거예요. 막 욕도 하고 세게 때린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맞기 싫어요. 시끄럽다고 했지? 이미 그 집에 갔으면은 그 집 딸인 거야. 때리든 굶기든 내 알 바 아니라고. 더 할 말 없으니까 좀 가. 아버지는 저를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전박대하며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병균 취급이라도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제 얘기는 듣지도 않은 채 다시 짐을 꾸려서 그 집으로 돌려보내려고만 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저를 더 밀치고 때려서라도 내쫓으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때리는 모습에 놀란 엄마가 옆에서 말렸고 그러면서도 엄마도 저와 함께 살 마음은 없는 듯 아버지가 꾸린 짐을 손에 들려주더라고요. 이거 들고 얼른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때리고 밀어내는 것보다 전 그런 엄마의 모습이 더 충격이었어요. 그나마 믿었던 엄마마저도 저를 작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이제 제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짐을 받아들고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어린 나이에 갈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금세 순순히 다시 돌아가니 당연히 작은 엄마의 학대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니 작은 엄마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 아빠가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제 나이가 어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만 견디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아빠의 행동은 차마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작은 엄마가 집을 비울 때면 원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아빠와 단둘이 집에 남겨지는 것보다 거기서 아버지에게 대신 매를 맞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매일 양쪽 집안에 시달리는 게 지쳐서 전 얼른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빨리 성인이 되기만을 바랬고 성인이 되자마자 백화점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얼른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제게는 쉽지 않더라고요. 너 백화점 나간 지가 얼마나 됐지? 이제 1년쯤 됐을 거예요. 그럼 그동안 돈 좀 모았겠네? 모아두기는 했는데 그건 왜요? 왜긴 왜야. 내가 그동안 너 먹여주고 키워준 값을 안 받았잖아. 이제 성인도 됐고 너도 돈 버니까 앞으로는 꼬박꼬박 나한테 갖고 와. 그건 제가 쓰려고 모은 돈이에요. 너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당장 통장이랑 도장 전부 내놔.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매달 통장에 돈 잘 넣어놓고. 알겠어? 전 그대로 통장과 도장을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또다시 폭력에 시달릴 게 뻔했으니까요. 이제 저도 성인이 되기는 했지만 평생 시달린 폭력에서 벗어나는 게 맘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다 잃고 나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돈을 뺏기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제가 이 집에서 탈출할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 통장을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철저히 겉으로는 돈이 없는 척하며 뒤로 감춰서 모았어요. 그날부터 제가 의지할 곳은 남몰래 쌓여가는 통장의 적금뿐이었네요. 그렇게 20대 초반의 나이에 제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저의 친오빠와 언니들은 모두 시집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다들 결혼 생활이 순탄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뿐인 오빠는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건지 젊은 나이부터 위처증 증상이 심했고 견디다 못한 새언니가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언니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했고 둘째 언니도 남편이 위처증이 있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돈을 모으면 곧바로 독립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비혼주의자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백화점 남자 직원들의 고백도 많이 받아봤고 주변에서 좋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중신 제안도 여러 번 했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그때 제 목표는 그저 남몰래 돈을 모아서 저 혼자 편하게 사는 거였네요. 저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다들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로망도 희망도 없었어요.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를 보면서 더 거부감이 심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작은 소망도 제게는 큰 사치였나 봐요. 20대 중반이 지나자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가 제게 결혼을 강요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얼른 시집이나 가. 제발 돈 많은 부잣집으로 가서 너도 우리한테 효도라는 것 좀 해봐라. 네가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지금껏 가진 고생하며 키워준 부모한테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 전 결혼 생각 없어요. 내가 언제 네 결혼 생각을 물었니?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넌 애가 매번 그렇게 어른 말에 토를 달고 말대꾸를 하니? 죄송합니다. 이래서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일단은 내가 선자리 하나 봐뒀으니까 거기 나가봐. 우리 남편 거래처 사장 아들이라는데 그 집 아들이랑 잘 되면 너도 나도 돈 걱정 없이 살 테니까. 선자리라뇨? 갑자기요? 거기서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눈치껏 알아서 잘해. 결혼이라는 인생 중대사에도 제게 선택권이 있을 리 없었어요. 이미 계획된 선자리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작은 엄마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후폭풍이 밀려올지 두려웠거든요. 며칠 후 저는 억지로 선을 보러 나갔고 커피숍에서 만난 거래처 사장의 아들은 27 동갑내기였어요. 돈만 많은 노총각 아저씨를 소개받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게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장 아들도 알고 보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 저처럼 억지로 선자리에 나온 거였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 두 사람 다 비혼주의자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서로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결혼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일단은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비혼주의자인 친구로 지내기로 했고 둘이 연락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자 양가에서는 저희가 잘된 줄 알더군요. 당연히 사귀니까 선자리 이후에도 연락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더 이상 선을 보라는 말로 작은 엄마가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친구 덕분에 잠시 숨통이 트인 것 같았어요. 다만 그렇게 3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자 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며 양쪽 집안에서 난리가 나기는 했습니다. 작은 엄마의 목표는 저를 부잣집에 시집보내서 그 집 덕을 보는 거였으니까요. 얼른 법적으로 부부가 돼서 남편 집안에 돈이든 뭐든 퍼내오길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도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계속 양가에서 결혼 압박이 들어오면 거래처 사장 아들과 친구로도 지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고 그 사람과 사귀는 척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사장 아들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실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그냥 부모님들 몰래 계약 결혼하는 거 어때? 그게 무슨 말이야? 계약 결혼이라니? 너도 나도 비혼주의자잖아. 근데 부모님은 맨날 결혼하라고 성하시고. 그렇긴 하지. 그래도 억지로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 억지로 결혼하자는 게 아니야. 결혼하고 한 집에서 지내긴 하되 결혼 전처럼 비혼주의자 생활을 서로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지. 괜찮지 않아? 결혼한 척 신용만 하고 각자 집에서는 따로 살자는 거야? 그래. 집에서 각자 할 거 하고 무늬만 부부로 사는 거지. 뭐 어차피 나 결혼하면 아버지가 내 앞으로 건물 하나 돌려준다고 하셨거든. 법적으로 부부되면 그런 거는 너도 같이 나눠 쓰는 거니까 나쁠 거 없지 않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잘 생각해봐. 내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넌 누군가랑 결혼을 해야만 부모님 간섭이 끝날 거라고. 나도 그렇고. 그냥 가짜 결혼을 해서라도 이제 좀 자유롭고 싶어. 거래처 사장 아들은 고민하는 저를 계속해서 설득했고 저는 그 사람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식적으로 결혼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어차피 제가 언젠가 결혼을 할 때까지 작은 엄마의 괴롭힘은 반복될 거고 저한테는 지금 당장 작은 집을 떠나 독립할 자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제안을 승낙하자마자 저희는 부모님 몰래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남모르게 비혼주의자 부부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대로 결혼했다고 달라진 건 없었어요. 각자 서로의 일상에 대해 간섭하지도 않고 그냥 친구처럼 한 집에 지내는 게 제 예상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댁 어른들은 모두 친절하시고 시누이도 사람이 참 착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결혼을 축하한다며 시댁에서 30평대 아파트도 사주셔서 전 전에 누려보지 못한 나름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엄마에게 등 떠밀려서 한 결혼이지만 나름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네요. 작은 엄마가 없는 집은 제게 평화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는 다르게 평온한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후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 사고로 남편의 왼쪽 다리가 절단됐고 전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어요. 사실 저희 두 사람은 계약으로 만난 사이이기에 병간호까지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기는 했어요. 옆에서 병간호할 사람 쓸 돈이 없는 가난한 집안도 아니고요. 저도 그건 알지만 제 마음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계약으로 엮이긴 했어도 저랑 결혼한 남편인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아내로서 옆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얼른 몸도 마음도 회복하기를 바랬고 재활치료도 성심성의껏 도왔어요. 그렇게 한동안 저도 남편도 피가 나는 노력을 한 끝에 남편은 의족을 끼고서 혼자 걸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전에는 해본 적 없던 속 깊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로의 생각이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살았더니 여태 같이 살면서도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인지 제게 점점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고 본인이 왜 비혼주의자가 됐는지도 알려줬습니다. 난 순전히 어머니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니까.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했고 평생 일반 통행이었던 두 분 관계가 내 눈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 어머님, 아버님이 그냥 보기에는 사이가 좋아 보이셔서 그런 줄 몰랐어. 어머니가 남모르게 엄청 노력하시니까 그럴 거야. 한결같은 노력으로 결혼까지 했지만 결혼 후에 아버지 엄청 방황하셨어. 방황? 어머니 두고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셨나 봐.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 그 화살이 아들인 나한테 온 거지. 덕분에 내 어린 시절 엄청 괴롭고 힘들었어. 그랬을 것 같아. 그 당시에 어머님한테는 당신뿐이었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나도 결혼하면 아버지처럼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반대로 어머니처럼 바보같이 사는 것도 싫고 그래서 비혼주의자가 되기로 했던 거야. 괜히 그런 걸로 고민하기 싫어서.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도 그동안 저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비혼주의자 성향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도 괜히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힘들어도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살아온 삶을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왠지 그 이야기를 꺼내도 남편은 저를 색안경 끼고 보거나 뒤에서 욕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혼주의자가 된 계기를 이야기하며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전부 들려줬습니다. 작은 아빠가 제게 몹쓸 짓을 했던 것까지 빼놓지 않고 전부 다요. 제게 이야기를 전해 듣던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고 작은 아빠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저 대신 복수를 할 거라고 다짐하더라고요. 전 그날 제 이야기를 같이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남편이 좋았고 특별히 저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걸 바란 적은 없었기에 말만이라도 감사했어요.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은 한결 후련해졌지만 남편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특별히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 후로도 남편은 다리 재활에만 매진했고 전 옆에서 그런 남편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남편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후 부부간의 유대감이 더 생기기도 했고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주는 헌신적인 제 모습에 감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본인도 제게 힘이 되어주겠다며 다리 재활을 끝내고서 본인 아버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목표가 생긴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남편은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의 새로운 대표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거래처 중 한국과의 거래를 모두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래처가 바로 저희 작은 아빠의 회사였어요. 작은 아빠에게 저 대신 복수를 해주겠다고 다짐하던